12장은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트리라고 하는 걸 살펴왔었죠. 그리고 그래프는 트리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트리도 많이 쓰지만 일반적인 그래프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알고리즘 수업을 수강하실 텐데, 이 알고리즘에서 푸는 여러 가지 그 고급 문제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문제를 그래프로 모델링한 다음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약간은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와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용어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그래프는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AD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래프가 되겠죠. 노드와 그 노드를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로 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그래프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 이렇게 간선이 방향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이제 있는 게 있고, 이 간선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향, 방향, 가중치, 비가중치 그래프.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는 가중치이면서 방향 그래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가중치 방향 그래프로 모델링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무방향 비가중치 그래프로 푸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많지는 않지만 이제 다중 그래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중 그래프는 한 노드와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써서 이제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잖아요. 그것도 다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서울에서 천안 가는 교통편 하면은, 그거는 간선이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죠. 차를 이용하는 거, 버스를 이용하는 거, SRT를 이용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이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다중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와 노드를 간선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래프에서는 이 간선에 따라서 탐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무방향이면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뒤로도 갈 수도 있죠. 근데 방향 그래프면은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어도 여기서 뒤로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간선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접 노드는 내가 여기 있을 때 절로 갈 수 있다. 그럼 쟤는 나의 인접 노드예요. 내가 갈 수 있으면. 그럼 무방향인 경우에는 A, B가 인접 노드다.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도 얘의 그 인접 노드이고 얘도 얘의 인접 노드가 돼요.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여기 방향 그래프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얘는 얘의 인접 노드이지만 얘는 얘의 인접 노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루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갈 수 없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인접 노드는 우리가 여러 간선을 통해서 그 노드로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접 노드라고 하지 않아요. 인접은 다른 말로 이웃 노드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 하나의 간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노드를 인접 노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드의 차수를 가지고 또 이제 복잡성을 논할 수가 있는데, 한 노드에서 얼마나 많은 간선들이 나가고 있냐,
들어오고 있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무방향에서는 나가는 간선수나 들어오는 간선수가 같겠죠.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에서는 나가는 간선하고 들어오는 간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에서는 이제 진입 차수, 진출 차수를 논하지만 그냥 무방향에서는 노드의 차수만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탐색,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있나? 얼마만큼에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로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노드에서 이 노드까지 갈 수 있으면 경로가 존재한다 그러고요. 그 경로를 간선으로도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노드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선이 있다는 거죠. V1에서 V2. 그래서 간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두 번 거치지 않는 경로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다시 와서 가면 얘는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한 노드를 한 번만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면은 걔를 심플 패스라 그래요. 그리고 한 노드에서 출발 노드에서 목적 노드까지 가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게 경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경로의 길이가 짧은 게 더 효과적인 경로가 되겠죠. 무방향에서는 가중치가 없으면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수로 파악을 합니다. 간선을 3번, 3개의 간선을 통해 갈 수 있냐, 2개로 갈 수 있냐 이렇게 따지지만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이 가중치의 합으로 경로의 길이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에서 H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한 번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의 길이는 2, 3, 2니까 7이고요. 이렇게 가는 거는 4, 2니까 6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경로예요? 더 짧은 경로예요?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은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도 목적지들을 이렇게 다 가중치 그래프로 연결한 다음에 최단 경로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 최단 경로가 이제 이런 가중치 그래프를 할 때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어려운 거는 그냥 거리로 하면 고정돼 있죠. 그 거리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내비게이션은 이 길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교통량 이런 것들 따져서 우회를 이렇게 걸리는 시간들을 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중치 값들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이제 경로인데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으면 그거를 우리가 주기라고 그래요. 사이클. 한 바퀴를 돈다. 뭐 완전히 모든 노드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노드를 거쳐서 다시 자기 자신을 온다. 그럼 이제 주기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일 수 있고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방향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만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가 되죠. C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무방향에서는 A에서 C로도 B로도 갈 수 있고 B에서 A, B에서 C 다 갈 수가 있어요. 무방향에서는 연결 그래프가 되면은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어떻게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방향 그래프에서는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B로 갈 수 있지만 A는 C로는 못 가고 C는 B로 가고 C는 A로 못 가요. B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연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가 되죠. A는 B, C 다 갈 수 있고 B도 C, A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만 따지기가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연결 그래프에서는 약한 연결 그래프, 강한 연결 그래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가 강한 연결이에요. 근데 얘는
약한 연결이라 그래요. 그럼 어떨 때 약한이냐면 이 방향 그래프 간선들의 그 방향을 없애면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그 무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이면은 얘는 약한 연결 그래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완전 그래프예요. 얘는 항상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부분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부를 빼서 쓰는 거죠. 일부 뺄 때 간선을 추가하고 그러면 그건 부분 그래프가 아니겠죠. 원래에 있는 애들 중에 노드들과 거기에 있는 간선들을 빼가지고 그래프를 또 새롭게 뭔가 그림은 그거는 원래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활용하는 컴퓨터 공학에서 활용하는 그래프는 유한 그래프예요. 노드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무한 그래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노드가 n개 있을 때 간선은 얼마만큼 존재할 수가 있냐? 어떨 때 제일 많고 어떨 때 제일 적으냐? 간선수는 빵이어도 돼요. 노드는 5개인데 간선은 아예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결 그래프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겠지.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최소가 n-1개는 있어야 돼요. n개면 n-1개가 있어야 돼요. n-1개로 n 노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그래프는 트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n개의 노드로 구성된 그래프에서 다중 그래프는 아니고요. 다중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간선이 하나밖에 없다.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최대 간선수는 몇 개가 되냐? 그러면 이제 2개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게 있을 거고요. B에서 A로 가는 게 있을 텐데 이제 무방향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나누면 돼요. n개 노드가 있으면 한 노드에서 n-1개로 가는 간선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럼 노드마다 n-1개의 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중복이 되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 가는 게 하나의 간선일 테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나누기 2. 그런데 이제 어떤 간선들을 우리가 또 그래프에서 모델링 할 수 있으냐면 이런 애들도 필요에 따라서 모델하기도 해요. A에서 나와서 다시 A로 오는 특이한 애인데 그런 애까지 있으면 이제 최대 있을 수 있는 애가 n이에요. 이런 애가 없는 그런 애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최대예요. 얘가 최대예요. 그래서 진추가 진임이 같은 요런 애들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노드의 수는 보통 n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간선 수는 m으로 나타냅니다. nm. 그러면 m은 m의 비율이 n과의 비율을 보면은 n제곱 정도라는 거죠. 최대 많아봤자 n제곱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이 2가 없어지는 거죠. 둘로 나누면 안 되고 A에서 B, B에서 A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n제곱만큼 필요해요. 얘가 없으면 이 정도 필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애들은 우리가 특수한 그래프 아니면 신경 안 쓰니까 우리가 보는 그래프에서는 노드가 n개고 다중 그래프가 아니면은 m은 최대 한 n제곱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 n제곱에 가까우면은 우리는 그 그래프를 밀집 그래프라 그래요. 근데 반면에 간선수가 되게 적으면 이제 희소 그래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밀집이라고 하는 것과 희소 그래프라는 것을 왜 구분하냐? 이거는 이제 실제 이 수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 근데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밀집인 경우하고 희소인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밀집이면은 저장 공간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써도 돼. 근데 희소인데도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낭비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 그래프일 때는 이런 방식, 밀집일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뭐 어떤 측면에서 공간을 적게 써서 그 자료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용해서 그래프를 처리하는데 내가 내 응용해서 처리하는 그래프들은 다 희소 그래프밖에는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프를 표현할 때 선택해야 될 방법이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 있는 것들을 막 우리가 프로세싱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또 트리로 바꿔서 뭔가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많이 이제 찾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신장 트리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있으면 신장 트리. 그 그래프의 신장 트리는 뭐가 되냐면은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트리가 돼야 돼. 트리라는 거는 이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하는 경로가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트리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루트가 있는 트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의 부분 그래프이지만 신장 트리는 아니에요. 왜? 2가 없어요. 모든 노드가 다 있어야 돼. 얘는 왜가 아니냐면은 얘는 트리가 아니에요. 왜? 이 D로, A에서 D로 가는 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얘는 신장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애에서 이런 신장 트리를 뽑아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서 신장 트리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중치 트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신장 트리를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원하냐면은 이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신장 트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즘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노드들을 그 통신 라인을 깔아야 돼.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연결해서 통신이 돼야 돼. 그러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통신 라인을 깔려면 어떻게 깔아야 돼요? 요 신장 트리를 구해서 이렇게 깔면 가장 그 최소 비용으로 모두를 연결시켜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거고요. 이제 이 알고리즘들은 아마 알고리즘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제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크루스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프림이라는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Q를 BFS와 비슷한데 BFS에서는 보통 자료 구조를 뭘 쓰죠? P4Q를 써요. 근데 프림은 P4Q를 쓰지 않고 우선순위 Q를 쓰는 게 차이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유니언 파인드라는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 시간에는 유니언 파인드를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시간에 배우시기 바라고 혹시 안 배우시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니언 파인드는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돼요. 활용이 되는 자료 구조이고 어려운 자료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의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이거는 얘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중치 그래프의 예 뭐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 이제 이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인접 행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접 리스트. 두 가지입니다. 인접 행렬은 n by n 행렬로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n by n 행렬. 그래서 이런 식으로 n by n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2차원 배열이 되겠죠.
뭐 C++ 같은 경우에는 S3 벡터에 S3 벡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 무방향이야. 무방향이면 이제 A에서 B로 선이 있다. B에서 A로 선이 있다. 근데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요 반으로 자르면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야? 대칭 행렬이죠.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무방향에서는 무방향인 경우에는 인접 행렬 쓰는 건 별로 안 좋겠죠. 낭비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방향 그래프이면은 이제는 대칭적이지가 않아요. 대칭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희소 그래프면 이 1이 되는 위치들이 되게 적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에 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 많다. 그래서 이제 희소 그래프들은 인접 행렬로 잘 안 나타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접 행렬은 언제 많이 쓰냐면은 밀집 방향 그래프일 때 가장 베스트입니다. 밀집 방향 그래프일 때 베스트. 그래도 편해서 그냥 이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접 리스트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0, 1이지만 실제로는 있다 없다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제 불연배열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C++ 같이 S3 벡터, S3 벡터 불 하게 되면은 이 S3 벡터 불은 또 비트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정도로 낭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낭비 측면에서는 이제 뭐 무방향 그래프는 또 그런 이제 거의 비트 벡터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그 낭비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접 리스트는 이렇게 각각 노드마다 연결 구조를 하나씩 둬서 그 간선 정보를 표현해요. 그래서 A에서는 BD, B에서는 AC, C에서는 BD, D는 AC 이렇게 있다고 나타냅니다. 약간 무방향이니까 여전히 또 중복돼서 나타나긴 하죠. 그렇지만 꼭 간선만큼만 나타나기 때문에 희소 그래프면은 그만큼 얘는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복잡한 연결 구조는 필요 없어요. 이중 연결 구조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단순한 단일 연결 구조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C++ 같은 경우에는 forward list라는 게 있어. 그래서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표준 라이브러리에 단일 연결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구조가 없으니까 링크 리스트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링크 리스트를 쓰게 되면 이중 연결 구조이고 그렇게 뭔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문제 풀 때 이중 연결 구조를 안 쓰고 그냥 리스트의 리스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리스트의 리스트로.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 또 절약하는 게 좋은데 리스트의 리스트 쓸 때도 이제 이 기본적인 용량들을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만드는 그래프에 보고 얘가 또 거기에 애드하면서 뻥튀기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가중치 그래프는 언제 유리하냐면 희소 그래프이고 무방향일 때 유리해요. 희소 그래프이고 무방향. 아까 그 인접행렬은 언제 유리해요? 방향이고 밀집일 때 유리하고. 얘는 희소이고 무방향일 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A에서 나가는 정보들만 유지를 해요. 그러면 나가는 정보들만 있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구현하다 보면은 이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은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죠. 나타나려면 전체를 뒤져봐야 돼. 아, E에서 A로 들어오는구나. L에서 A로 들어오는 거야. A 갖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만드냐면
인접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역인접 리스트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인접 리스트 만들고 역인접 리스트 만들어서 쓸 바에는 차라리 뭘 쓰는 게 나아? 그냥 인접 행렬 쓰는 게 더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향 그래프를 만드는데 방향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 없으면 얘를 써도 돼. 인접 리스트를. 근데 방향 그래프인데 역인접 리스트가 필요해. 그러면 인접 리스트를 쓰시면 안 돼요. 뭘 써야 돼? 인접 행렬을 쓰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만났을 때 이 응용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비가중치 그래프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가중치 그래프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true, false로 간선이 있다 없다만 나타냈죠. 지금은 간선이 없다는 거를 뭘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값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간선의 가중치가 양수야. 양수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로 간선이 없다는 걸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응용에서는 가중치가 다 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요. 그러면은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가 마땅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얘가 쓰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때 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매우 큰 수, 절대 가중치가 이 응용에서는 될 수 없는 수를 갖다 써요. 그리고 주로 코딩할 때는 어떤 수들을 많이 쓰냐면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뭐 10의 9승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나름대로 하시면 돼.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INF 이게 간선이 없다는 걸 나타내긴 가중치인데 이 INF를 예를 들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 맥스 밸류로 써요. 그러면 맥스 밸류도 절대 안 되겠죠. 가중치가. 그 범위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리즘 돌릴 때 INF에다가도 덧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뺄셈을 하고. 그러면 이 INF에다가 플러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게 좋아요. 이런 애들에다가 뭘 더하더라도 아마 그 응용에서 어떤 애를 하다가 더하더라도 오버플로우는 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럴 때에도 이제 우리가 더하기 전에 뭘 살펴봐야 돼. 얘가 INF면 안 더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셔야 돼. 얘를 쓰더라도. 근데 얘를 쓰게 되면은 덧셈이나 어떤 연산을 혹시 모르고 적용하더라도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고 여기다 덧셈해도 INF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가 간선이 없는 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알고리즘 적용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고 아니면 차라리 이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면 인접 리스트에서는 이 마이너스 1로 없다라는 건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값을 그냥 표시하기 때문에 고민할 건 없어요. 없을 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을까? 맥스를 쓸까? 뭘 쓸까?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일 때는 뭐가 고민스러워요? 가중치일 때 인접 행렬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없을 때 마이너스 1처럼 쓰기 쉬운 값이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마땅히 없으면 인접 리스트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는 문제예요.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 그러면 방향 그래프이고 첫 줄에는 다시 이렇게 주어지는데 6개의 노드가 있고 8개의 간선 정보가 있는데 0, 3, 3, 2, 1, 2, 1, 4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래프 관련된 문제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간선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간선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어떤 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BFS나 DFS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방향 그래프이면 근데 이 방향 그래프이고 얘는 비가중치예요. 그러면 방향 그래프이고 비가중치이면은 어떤 종류의 애들이 들어올지 모르죠. N도 상당히 100개씩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간선도 이게 희소도 들어오고 밀집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테스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접 행렬로 표현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냐면 여기 보면은 SCD 벡터 포워드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포워드 리스트가 되어 있고 N개를 만들고 포워드 리스트를 초기화해서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한 다음에 VW를 읽어가지고 V에서 W로 가는 간선이 있다는 거니까 GV에 W를 푸시해가지고 인접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접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저 G가 이제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어떤 그게 되는 거죠. 그럼 걔를 이제 알고리즘에 넘겨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로 옮겨져서 실제 요 과정은 재기적으로 DF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기적으로. 근데 재기적으로 DFS를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트리에서 그 DFS 할 때와 차이가 뭐냐면은 그래프는 늘 한번 갔던 데를 또 갈 수가 있어요. 트리에서는 그게 없어. 그래서 항상 이 비지티드라는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이 주기를 찾는 문제는 쭉 따라갑니다. 경로를 따라가요. 근데 경로를 따라가는데 이미 왔던 데를 왔어. 그럼 뭐가 있어요? 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FS로 찾아보는 거예요. BFS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DFS는 쭉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이미 왔던 데를 다시 만나. 그러면은 주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FS로 푸는 거고요. 보통 여기서 for auto W 하게 되면 여기는 몇 번 반복할까? 간선 수만큼 반복하겠죠. 3에 연결된 애가 5, 6, 7, 8, 9면 그 4개에 대해서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보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SD 벡터, SD 벡터 불이에요. N개를 만들고 이 벡터들도 N개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N by N개의 2차원 배열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버전은 똑같은 문제를 뭘로 푼 거예요? 인접 행렬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인접 행렬로 이제 이런 식으로 VW가 추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방향 그래프가 아니라
무방향 그래프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GVW 이퀄로 GWV 이퀄로 추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는 GV 푸시백 W, GW 푸시백 V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 그래프면 이제 방향 그래프면 한쪽에만 넣어주면 되겠고 무방향이면 양쪽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만큼 무조건 반복할까? 인접 행렬이면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이게 n by n이잖아요. 그럼 n번 돌아가요. 무조건 n번. n번 쭉 돌면서 간선이 없으면 건너뛰고 있으면 얘를 처리해야 되면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아 이미 처리한 애면 방문했던 애면 넘어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뭐 이런 리트 코드에 가도 수많은 그래프 관련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래프 관련 문제 중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래프 문제인데 이지로 돼 있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미디엄 정도까지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BFS, DFS 응용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으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리트 코드에 보면.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간선들의 정보가 2차원 배열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그 간선 정보들을 이제 이 BFS를 이용해서 뭔가 알고리즘 정화하려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꿨냐면 얘는 인접 리스트로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 링크 리스트 쓰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자바의 경우에는. 왜냐면 제가 이중 연결 구조인데 이중 연결 구조를 쓸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단일 연결 구조를 라이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new 링크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하고 new array 리스트를 그냥 쓰기도 해요. 괜히 더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양쪽으로 다 넣어주고 있죠. 무방향이니까 넣어주고 있고 요 코드는 무슨 코드예요? BFS 한 거죠.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서 가다가 걔 만나면 돼. 처음에 뭘 넣어요? 출발 노드를 큐에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얘의 이웃들을 넣고 또 얘의 이웃들을 넣고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아니면은 목적지를 도달했으면 거기까지 경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있다 없다를 찾는 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여기서 있는지 알았어.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러면 갔던 길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때 갔던 길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면서 정보를 누적시키지 않고요. 원래 갖고 있던 이제 그래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얘 이전 뭐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조금은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냥 true 아니면 false 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지 문제예요. 뭐만 하면 돼. 그래프로 표현할 줄만 알면 되고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인접 행렬로 만드나 인접 리스트로 보나 다 통과될 거예요. 그리고 Q가 나오는 거고 차이점은 어디서만 나? 여기서만 나요.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인접 리스트이면 간선 수만큼, 이 진출 간선 수만큼만 포르프가 도는데 얘가 인접 행렬이면 무조건 n번 돌아요. n번.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효율적이야? 인접 리스트일 때가 보통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히소그래프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들을 알고리즘 시간에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3학년 때 알고리즘 시간에. 근데 이런 이지 수준의 문제들은 지금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얘는
제목에도 그래프라는 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프 문제라는 거 알죠? 근데 그래프 문제면, 이거는, 여기 보면, by directional graph. 그리고 보니까 가중치가 없어. 그러면,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고, 이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이 BFS는 뭐, 이번 학기에도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BFS, DFS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렬 알고리즘이 힙소트, 그럼 걔는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라는 걸 기억만 하지 나중에 힙소트를 내가 짤리는 없을 거예요. 퀵소트 짤 일 없어요. 그냥 소트라는 함수를 부르면 돼. 그리고 이 소트를 부르면 시간 복잡도가 n로그 n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 문제들은 저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접 리스트로 표현하는 거, 그걸 하는 거를 누가 라이벌에서 안 해주거든요. 해주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저거를 직접 내가 다 해야 되겠고, 저 BFS도 뭐 알고리즘이 라이벌이 있어서 BFS 알고리즘 콜하면 해주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응용에 맞게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프 알고리즘은 요 줄이 들어가고 그래프 알고리즘이 아니면 이제 이 비지티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았으면 계속 방문해가고 이미 했던 노드면 걔는 무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이므로 트리도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 표현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그냥 귀찮아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얘들을 동적으로 노드들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로 트리로 표현한 다음에 뭔가 알고리즘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표현해버리고 BFS, FS 적용해가지고 트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고 활용하면 되겠고 그래프도 트리처럼 동적 생성한 노드를 연결해 표현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인접 행렬에 인접에 표현하지 않고 최초 주어진 간섭 목록만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신장 트리 중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래프 표현을 안 바꾸고 신장 트리를 구해요. 저 간섭 목록만 있으면 돼요. 저 간섭 목록을 정렬만 해가지고 쓰거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이게 DFS 알고리즘인데 트리하고의 차이점은 요거다. 비지티 배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지티 배열. 그래서 이 트리와 달리 이제 그 그래프에서는 가다가 보면 A에서 C로도 이미 갔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시 C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또 시작하면은 계속 무한 루프가 돌겠죠. 그래서 한번 방문한 노드는 다시 큐나 스택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처음에 넣을 때는 출발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출발 노드를 추로 놓고 출발 노드 푸시한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는 자기 이웃들을 넣는 거예요. 이웃들을 넣는데 그 이웃이 아직 한 번도 안 갔던 노드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갔던 노드이면 넣기 전에 추루로 바꿔주고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반복하면서 어떤 노드를 만났을 때 뭘 하고 싶다. 그럼 어디서 구현해요? 여기서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도 목적지에 도달했냐 안 도달했냐를 어디서 판단하고 있어요? Q에서 스택에서 팝했을 때 이제 데스티네이션인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고요.
재기적으로 DFS는 구현할 수 있는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이 노드를 true로 바꿔주고 하는 거고, 호출하기 전에 내가 이미 방문했던 노드인지 보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FS는 앞에 거에서 얘는 스택을 쓰는데 얘는 큐를 쓰는 거, 그 차이가 되겠고, 스택은 쭉 한쪽으로 갈 때까지 가는 형태로 탐색을 하는 거고, 큐는 가까운 애들부터 만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무방향에서는 큐를 많이 쓰고 BFS를 많이 쓰고, 방향에서는 DFS를 많이 써요. 아까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는 것도 BFS를 쓰는 게 아니라 DFS 썼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쭉 가야 돼요. 쭉 가서 이미 갔던 데를 왔는지를 살펴봐야 주기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의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화일문 전에 뭔가를 하겠죠. 초기화를 다 해줘야 되겠죠. 보통 비스킷 배열을 노드 수 크기로 만들어주고 다 폴스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while문 반복 전에 들어간 비용은 최대 해봤자 ON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ON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while문은 몇 번 반복이 될까? 이 form은 생각하지 말고 몇 번 반복될까? 노드의 수만큼 반복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노드는 한 번만 방문할 거고, 그 노드를 다 방문하고 나면 이제 큐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끝날 거예요. 그럼 이 while문은 얼마만큼 하냐면 n번 반복해요. 그 n번 반복하면서 노드를 한 번 큐에 푸시하고 한 번 뺄 거예요. 그러면 큐에 푸시하고 빼는 작업은 최대 몇 번 일어나? 한 번만 일어나지. 푸시, 팝, 푸시, 팝. 번인데 그래봤자 EN이잖아요. EN. 그래서 전체 Q의 연산수는 EN. 그러면 ON이야. 한 번 푸시, 한 번 팝. 그 이상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while문은 n번 반복이 되지만 그 안에서 for문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인접 행렬이면 이 for문은 몇 번 반복이 될까? 항상 n번 반복이 돼요. 그럼 전체가 n이고 얘도 n이니까 몇 번 반복이 돼? 전체 반복되는 횟수는 n제곱이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뭔가 반복하다 보면은 for i equal 0 해가지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합쳐봤자 전체적인 비용은, 부가적인 비용은 n제곱 비용이 들 거예요. Q에 넣고 빼는 비용 빼고 나머지 비용은 n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인접 행렬이 아니라 인접 리스트면 요때마다 이제 방문하는 노드들이 다 달라지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얘를 생각하지 말고 이 for문이 n번 반복이 되는데, 이 for문이 n번 반복이 되면서 총 몇 번 반복이 되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뭘 살펴봐? 간선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그러면 간선을 최대 몇 번 살펴볼까? 무방향이면 간선을 최대 2번 살펴봐요. A, B가 연결되어 있으면 A 노드일 때도 이웃을 B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 거꾸로 B로 가면 B도 A를 살펴볼 거예요. A를 살펴보지만 아마 A는 이미 방문해서 푸시는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간선마다 2번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비용은 뭐에 비례해? M에 비례해요. 간선수에. M에 비례해요. 방향 그래프면은 얘는 무조건 간선을 한 번만 봐요. 그렇죠. A에서 B까지 가는 게 있고 B에서 A가 없는 게 없으면 A에서 B 때 그 간선만 보는 거니까 N번만 봐요. N번. 그러면은 전체적인 비용은 보면 N제곱이에요. N제곱, N이에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뭐라 그래? N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인접 리스트면 M이에요. 그러면 전체 비용은 M 플러스 N이라고 놓습니다. 이 M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이 m은 실제 최악의 경우 제일 간선이 많을 때는 거의 뭐에 가까워요? n제곱에 가깝죠. 그럼 얘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m이 희소그래프 있을 때 있으면 얘하고 얘는 또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뭔가 BFS, DFS 했을 때는 뭐가 더 유리해? 인접 리스트가 더 유리해요. 왜냐? 상식적으로 봐도 인접 행렬하면 이걸 구현할 때 건너뛰는 수가 없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true인에는 처리하고 false인에는 건너뛰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하면 되겠고 얘가 이제 DFS에도 똑같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없어요. BFS 했을 때는 이제 뭘 살펴봐? 재기호출을 몇 번 했나를 살펴보는 거죠. 재기호출은 몇 번 일어나? 노드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n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비용은.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Q를 이용하나 스택을 이용하나 BFS, DFS, DFS를 재기적으로 하나 이제 비재기적으로 하나 오더는 똑같아요. 오더는 똑같지만 실제 반복문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재기호출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또 간결하게 코딩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DFS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재기적으로 구현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재기적으로도 구현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냐? 공간 복잡도 측면을 보면 얘는 이제 시간 복잡도죠. 공간 복잡도는 비트 배열, q 스택 그리고 행렬 이렇게 쓰니까 n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인접 리스트면 비트 배열이 on, q 스택은 on, 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인접 리스트는 n개의 연결 구조가 있는데 그 각각 연결 구조에 최대 들어가 있는 요소가 m개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랑 시간 복잡도가 거의 분석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접 행렬은 입력이 n제곱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n 플러스 m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기에서는 똑같은데 q 스택을 쓰지 않는 대신에 이제 재기 때문에 함수 스택이 쌓이게 되겠고요. 함수 스택은 최대 n개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처음에서 끝까지 다 간 거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Q와 스택 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 얘는 얘기했어요. 얘는 언제 할까? 어떤 그래프일 때 Q와 스택이 가장 많은 정보를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노드를 지금 이 노드를 처리해야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노드에 어떤 것들을 큐에 넣어요. 인접 노드들 넣죠. 그럼 언제 제일 많이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의 이게 전체가 n 노드인데 하나가 있고 나머지가 n-1개가 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진트리가 완전 그래프다. 그럼 어떤 노드에 출발하나 나머지가 다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큐에 몇 개가 들어가 버려요. n-1개가 큐에 다 들어가 버려요. 보통은 큐가 요만큼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두세 개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하나 나가고 또 두 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처음에 왕창 n-1개가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게 안 좋은 거고. 이런 경우에는 DFS 재기로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 스택도 별로 안 쌓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뭘 쓰냐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언제 많이 쌓이지 뭐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연결 그래프인지 살펴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노드에서 BFS 수행을 해요. 그랬더니 만나는 노드가 n개가 아니야. n-1개가 아니야. 그러면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방향 그래프에서 좀 다르지만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나 모든 노드에 다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BFS를 하면 이 노드에서 갈 수 있는 모든 노드는 다 가요. 그러면 이 방문했던 노드가 전체 노드가 아니면 이제 연결 그래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BFS와 BFS 이용해서 연결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트리는 이제 깊이 우선, 너비 우선에서 신장 트리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신장 트리나 만드는 거고 우리가 더 궁금해하는 거는 최소 신장 트리인데 가중치 그래프에서 그 최소 신장 트리는 프림과 크루스카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두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똑같아. 근데 사용하는 그 방법이 자료 구조가 달라요. 프림은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BFS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크루스칼은 전혀 다른 자료 구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많이 하는 게 최단 경로 알고리즘일 거예요. 근데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그래프가 비가중치 그래프가 있고 가중치 그래프가 있는데 이 가중치가 모두 양수인 경우가 있고 가중치가 음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어려우냐면 음수 가중치가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갔던 경로가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 양수이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것이 줄지는 않거든요. 그 팩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는 간선수죠. 경로의 간선수죠. 걔는 뭘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BFS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BFS는 어떻게 돼? 가장 가까운 이후부터 만나죠. 만날 때 플러스 1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 갖고 할 때는 얘 갖고 만난 애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애를 만났는데 걔를 만날 때가 3이야. 그럼 거기까지의 경로는 3이 되는 뭐 그런 형태예요. 그게 모 알고리즘. 그러니까 BFS를 이용해서 그 해결하는 문제가 모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이트를 비제기적으로 구현했을 때 이제 BFS를 이용했고 그 Q에다가 이제 루트를 넣으면서 루트 노드와 0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1에서 갔잖아요. 얘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0 넣고 그러니까 Q에 넣는 정보에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비스트 배열 말고 디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면서 각 노드에 만났던 거리들을 갱신해 놓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떤 특정 노드까지 경로를 알고 싶으면 이 값을 보면 되죠. 그리고 이 값을 있으면 얘가 필요가 없어요. 왜? 얘를 뭘로 출발하면 마이너스 1로 다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걔를 안 만난 거지. 그러면 비스트 배열을 빼버리고 이 디스턴스 배열을 뭘로 활용하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리값 플러스 그 비스트 배열까지 활용하면은 조금 더 공간을 절약하면서 알고리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FS 수행할 때 굳이 또 복잡하게 투풀 뭐 SD 페어 해가지고 넣지 않고 그냥 노드만 넣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V로 갖고 있으면 V가 초기화될 수 있으니까 W는 V에 더하기 1 값이 되겠죠. 그럼 출발 노드의 값은 뭐가 돼? 0. 출발 노드는 거기 시작이니까. 이제 그 다음 이 출발 노드 인접 노드들은 거리 1이 있는 노드들이고 거기서 하나 더 가내는 거리 2. 두 번의 간선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노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요걸 통해서 이제 거꾸로 가면서 이제 보통 찾아가면서 이전 노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걸 기록하더라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얘를 이 최종 정보를 갖고 여기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최종 갖고. 그래서 D까지가 2야. 그러면 이제 뭘 찾으냐면은 D의 인접 노드를 찾아요. 그러면 BC죠. BC인데 얘보다 A에서 가는 게 작아야 돼. 그러면 어디가 돼?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이니까 1은 A에서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A, B, D. A에서 D로 가려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값만 구하면은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이 D를 2로 갱신할 때 어떤 노드를 이용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1인 노드를 이용해서 플러스 1에서 얘를 만들었으니까 C를 이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했을 거니까 B가 되는 거고 B는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가 양수인 그런 애들에서의 최단 경로를 찾고 싶으면 뭘 쓰냐면 다익스라는 알고리즘 써요. 근데 얘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시간에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프림과 똑같이 프림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BFS를 하는데 우선순위 Q를 쓴다 그랬죠. 얘도 똑같아요. BFS를 하는데 그냥 BFS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BFS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 Q의 데이터를 이제 삽입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뽑아서 처리해요. 그러면 어떤 애를 뽑아서 처리할까? 얘를 지금 민입이에요? 맥스입니까? 민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까지 만난 애 거리가 가까운 애를 뽑아서 또 그 다음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입 만들어가지고 경로를 해가지고 애를 넣은 다음에 빼가지고 또 다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 큐에서는 가다 보면은 내가 이미 그래프에 어떤 값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얘를 갱신해야 돼. 더 짧은 경로를 찾았어. 지금까지는 C까지가 10인 정보가 Q에 들어가 있는데 7로 바뀌었어. 그럼 7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Q에서 C가 10이었는데 C를 7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C를 찾아서 C에 있는 그 값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선순위 Q는 뭘 제공 못해요. 라이벌에 있는 것들은. change priority라는 거 제공 안 해. 왜? 이 노드가 이진입으로 구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입으로 구현되어 있으면 C를 찾으려면은 뭔가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선형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C가 10인 값이 우선순위 Q에 있는 상태에서 C는 7이다라는 값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처리할 때 뭐부터 처리할까? C가 7인 애부터 처리해요. C가 10인 애는 나중에 나오겠는데 얘는 이미 비지트된 애니까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안 좋아질까? C는 원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C가 10이 저장돼 있어요. Q에. 우선순위 Q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C가 7인 경로를 찾았어. 그러면 C가 10인 애를 빼내고 C가 7인 애를 다시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빼내니까 C가 10인 애는 들어있고 C가 7인 애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Q에 있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겠지. 원래는 최대 n개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n개가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로그 n이잖아요. 이진 힙이니까. 근데 그 n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거예요. 커져봤자 뭐 2n 이상 안 되는데 비슷한데 어쨌든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뭐라 그러냐면 게으른 다이스라고 그래요. 왜 게으르냐? 우리가 다이스 알고리즘 짤라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우선큐를 쓰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우선큐들은 뭘 제공 안 해요? 서치에서 딜리트하는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그냥 더 짧은 경로 만나면 또 넣어. 계속 넣어요. 넣기만 하고 우리는 이제 다음 턴 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애를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뭐 이거 보셔도 되는데 알고는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맛보기로 제일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음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음수 주기가 있는 애야. 그 음수 주기가 있다는 건 이렇게 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면 또 가고 하면 어떻게 돼? 경로값이 계속 작아져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존재할 때 음의 주기가 있으면 답을 못 찾아요. 어떤 알고리즘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계속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음의 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음의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한다? 그게 아니에요. 알고리즘 적용해요. 근데 알고리즘 적용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은 답이 나와야 돼. 근데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음의 주기 경로가 이렇게 음인 거가 있어도 되지만 뭐가 있으면 답을 못 구해요? 음의 주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음의 주기가 있을 때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은 벨맨과 포드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줍니다. 그런 게 있고 벨맨과 포드 알고리즘 말고 플로이드와 워셜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걔는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한 번에 찾아줍니다. 그러면 얘를 n번 수행하면은 플로이드 워셜이 구하는 것만큼 구해주겠죠. 그런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플로이드 워셜을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여러 가지 경로를 원하고 싶으면. 근데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냐면 그 유명한 동적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요 두 개는. 그러니까 얘는 동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뭐 아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고리즘 시간에 이제 알고리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들이 그 동적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것들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램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벨만과 포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그래프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래프를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이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나 인접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표현한 다음에 최소 기본적으로 BFS나 DFS는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런 문제들은 리트코드 같은 데 좀 찾아서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조금 알고리즘 수업, 3학년 때 알고리즘 수업에 대한 준비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방학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